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죠. 오늘 아침 7시냐 10시냐 어젯밤에 자기 7시에 알람 맞추고 잔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결국 오늘 10시에 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들은 어제 밤샘 영업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아마 뜨거울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대책 과연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대책 나올 때마다 뵙는 것 같습니다. 자, 627 대출 규제 또 97 공급 대책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세 번째 대책을 냈습니다. 97 공급 대책 이후에 한 달 만에 발표인데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이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됐고요. 대출 규제 강화, 또 보유세 상향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평사님 어떠세요? 생각한 것만큼 나왔나요? 좀 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 일단 이제 보유세 세금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를 크게 이제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당장 움직여야 하겠다, 뭐 매도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자극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허락받고 사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규제를 했던 지역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세무조사 부분, 전수조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있어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 그리고 이제 분양 쪽에만 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강남 어떤 규제가 되는 지역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 즉 규제가 97 대책 때 예고됐던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될 거니까 그 전에 먼저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선점해야 된다.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을 좀 자극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예 이런 지금의 어떤 심리적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는 당장의 거래가 불편하게 만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이제 어떤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남 3구와 뭐 용산 이렇게 이제 네. 규제가 된 지역들은 거래가 좀 소강 상태로 빠지면서 이미 있었던 곳들은 보면은 네. 뭐 이쪽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어떤 거기는 살려면 허락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또 뭐 호가를 크게 내리지도 않고 당장 그걸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들어와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멈춰 있는 시장이 됐고, 그렇게 막 요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포나 성동, 광진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대출에 대한 어떤 폭이 6억까지 빌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형태, 또 이제 다른 대출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억 평균 가격이 15억이 안 되던 지역들, 뭐 10억 조금 초반 뭐 이랬던 지역들마저도 지금 준 강남권이라고 하면서 뭐 17억, 뭐 20억을 찍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심리를 좀 자극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를 6억을 일단 기준을 했고, 그다음 15억 초과되는 경우는 그러면 덜 빌려서 니네가 산다고 하면 이해하겠다. 현금 있으면 사라. 4억 해줄 테니까. 그렇죠. 현금 있으면 사도 된다. 뭐 자유시장 경제니까 현금 갖고 니네가 사는 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빌려주는 돈은 더 제한하겠어.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뭐 2억 정도 갭 때문에 시장에 참여를 못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의 참여하는 형태 자체가 DSR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을 받으면서 그거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 그 절대 금액으로는 6억이라는 것도 DSR로 계산했을 땐 소득이 뭐 1억 5천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빌려가지고 들어왔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출에 대해서 당장 뭐 그게 이제 거의 최대치를 빌려서 들어오는 시장이었는데, 이 절대적인 한도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17억, 20억 이렇게 가는 시장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당장의 어떤 그런 거래를 누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을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강남 사실 3구에 있는 한 채에 막 50억, 60억 하는 아파트들은 사실 6억을 빌리든 4억을 빌리든 2억을 빌리든 거기야말로 좀 상관이 없는데 네. 오히려 20억대 정도 돼가지고 그렇죠. 막 진짜 20억대, 10억에서 20억대인 사람들은 거의 영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연끌을 하시죠. 특히나 현재의 소득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여겨지는 젊은 이제 전문직 부부라든가 사업가들, 네. 뭐 금융권에 종사하는 뭐 은행원 부부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연봉 사죠. 좀 되시는 분들. 네, 연봉이 좀 되시는 분들 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칭해지는 곳에 네. 다니시는 분들이 더 늦으면 못 산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 네. 그런 것 때문에 선점을 위해서 이제 좀 무리해서 들어오는 게 좀 과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표로 좀 이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8월 말부터 상승폭이 재차 확대가 되면서 1차 97 공급 대책이 나왔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공급 대책이 이 시장에 불을 붙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공급이 더 안 될 거다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준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 9월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뭐 광진이나 마포, 성동 이런 좀 한강 벨트를 따라가지고 비규제 지역들이 막 불붙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지금 뭐 금리 인하 요인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부족 우려도 있다 보니까 막 튀어 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은 사실은 뾰족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급이라는 걸 당장 하겠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제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렇죠. 공급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97 대책이 나오기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게 나올 건 없다. 다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많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공급 위주의 그런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97 공급 대책은 공급 대책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수요 억제책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네. 있는 대책이었는데 그 대책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유예 기간들이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좀 이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약간 과열 조짐이 좀 나타났었던 건데 네. 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네.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저는 약간 파격적이라고 느껴졌는데 이게 소문이 좀 나긴 했었어요. 그 전부터. 그렇죠. 네네.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다 때린다는 거는 저는 좀 놀라긴 했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동시 지정을 했어요. 저는 이게 동시 지정을 했다는 것도 사람들 좀 처음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이제 이게 조금씩 하면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핀셋 규제니 뭐니 하면서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제 그 규제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이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네. 당장의 어떤 그 과열을 멈추는 거는 이런 이제 말도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들어오는 이런 거래들이 활성화되는 걸 일단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규제 정책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규제책이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도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 지역 자체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지역을 다 묶었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지와 어떤 지금 한강벨트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이 지역 외에는 또 여전히 아직도 이제 가격이 조정됐음에도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네. 구들도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겨뒀다. 그럼 또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또 사람들이 효과. 또 가는데 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출은 그 상황에 맞게 받겠지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그 부담감이 있게끔 시장에 들어오는 효과를 발생을 하니까 아예 전 지역을 막았고 경기 일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 대책 중에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의 이제 외곽지 같은 경우도 핵심지가 아닌 곳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어떤 개발의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반영되는 지역들, 그래서 이제 토지나 어떤 거래에 있어서 과열의 조짐이 보이는 곳들이 네. 좀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있었고, 경기도 이제 서울 수도권 근처에 있는 곳들은 뭐 이제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열의 양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을 전부 다 묶었다. 그리고 뭐 안양이라든가 광명 뭐 이런 데는 재개발의 끝에 이제 신축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지역들. 요즘에 이제 뭐 얼죽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어떤 과열적인 양상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 전 지역을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이제 경기도 내에 어떤 개발 호재가 없음에도 아예 원래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생기면 더 거래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크고 어떤 가계부채의 한계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과열되는 양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전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사실 어제 이 막 찌라시 소위 이런 게 네네네. 돌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보낸 거여서 막 광명도 토어제로 묶는다 막 이렇게 있어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규제 지역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뭐 조정 대상 지역 정도 될 수 있는데 토지 지역으로 광명을 넣는다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진짜 뭉터기로 넣어버려가지고 이번 정부의 대책은 약간 좀 뭐랄까요? 뭉터기로 간다. 그 전에 6.27 대책 때도 그냥 대출 6억까지만 돼. 그냥 이 이후로 그냥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것처럼. 심리가 너무 꺼지기 어렵다라는 걸, 한 번 불 붙었을 때 꺼지기 어렵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어떤 행사에 침해가 있다라고 어떤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그만큼 이상적인 심리 과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제 지역 지정이 되면 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따라서 조금 규제에 대한 내용의 차이는 다르죠.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제약 부분, 청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이제 세금 관련 뭐 양도세에 대한 감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참여를 하려면 일단 대출이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고, 대부분의 이제 주택을 구입한 자금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담대를 활용해서 시장에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담대의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게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줄이는 조치가 나왔잖아요. 네. 6억으로 줄이는 네. 조치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그걸 조이는 조치,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뭐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LTV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안 0%죠. 나오죠. 예, 아예 안 나오고 최대 한도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은 다 6억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네. 지방 빼고는. 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LTV 이제 70% 플러스 이제 실거주 의무 같은 네. 거 도입이 됐고. 디딤돌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전입 의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그 진짜 이제 갭 투자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서울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갭 투자를 좀 막자라는 게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사실 이제 한강벨트가 뜨겁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강벨트를 이제 거래한 내용을 보면 이 자금 조달의 출처에 거의 대부분이 전세금으로 네, 이제 맞아요. 갭 조달을 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의 비중이 커졌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당장 이 집을 수요할 만큼의 자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끼고 또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대출과 자산을 더해서 이 집의 소유자가 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의 니즈가 이렇게 많이 있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가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갭 투자를 막는 것이 가수요를 차단하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가 달라지나 보면은 뭐 갭 투자는 원천 불가고 매수 전 약정서 쓰고 이제 거래를, 그러니까 그 뒤로 계약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허락을 받아야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이제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근데 그 토어제는 바로 지정이
아니라 10월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하는 걸로 지정이 됐던데 이건 왜 이렇게 좀 여유를 두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이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여유를 주지 않았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한강벨트 지역이 이제 과열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네. 움직인 거잖아요. 음. 이제 서울의 아파트 이제 가격 변동을 보면 6월 그 27일 대책이 부채 대책이 나왔을 때 정점을 찍었고 그때가 13억 2천 정도의 평균 거래가였는데 그 이후로 가격이 2억 정도 평균 가격이 내려올 정도로 고가 주택에 대한 거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97 대책이 나오면서 97 대책에서 예고를 했잖아요. 여기 서울에 지금 규제 지역 아닌 나머지 지역들도 다 지금 묶을 수 있는 들썩들썩하니. 요건이 되니까 네. 곧 그런 지정이 임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거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약간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과거처럼 강남 3구가 포함된 가격 수준의 어떤 그 평균 거래가를 유지하진 못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로 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영향이 이제 바로 어차피 이제 올해 그러니까 10월 달 거래량 같은 경우는 완전히 떨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이미 진행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되게 많이 했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됐고 또 9월에 했던 것들 이런 규제에 반해서 먼저 이제 움직였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이 다음 달부터는 네. 사실 급격한 소강 상태로 갈 수 있다. 근데 이 거래량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22년도에 금리 상승기에 네.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627 대책 나오고 나서 거래량 떨어진 속도는 한 두 달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22년도 고금리 때는 점차 내려오다가 이제 나중에 아예 소강 상태로 빠지는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자금줄이 막히니까 훨씬 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에 일시적으로 확 빠질 수 있다. 거래량. 그리고 네. 토어제가 조금 달라진 게 그 전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이미 이제 지난 3월 한번 풀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세운시장에 다시 지정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 지역의 아파트만 해당이었는데 이제는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기 세력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서울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고 그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활성화, 모아주택, 네.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이제 거래들을 하면서 지역의 이제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 다세대까지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확대하면서 그런 어떤 투기적인 심리를 좀 과열을 좀 누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좀 짚고 가면은 원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또 아까 보니까 브리핑할 때 이제 기자들 질문할 때 보니까 이거 그러면 분상제 다 때려 맞는 거냐?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재건축들 되게 많이 이제 남겨두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기 목동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추후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추후에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번 대책이 왜 나왔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627 이후로는 대출에 대한 제한이 강화가 됐고 또 이제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이제 대출의 한도를 소진해 버렸어요. 네. 은행들이.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이런 대출로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열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출의 규모가 급증을 했고 또 6억 규제에 어떤 반대되는 대안책으로 신용대출이 또 엄청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참여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 주택 구입 마련 자금들을 보면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더 조달을 해가지고 주택을 사는데 보탰다. 6억 규제를 뚫고 이 규제가 무색하게 대출금을 활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자금이 없고 앞으로 이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규제할 게 아니었는데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 나오니까 일단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모든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상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라든가 어떤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네. 사업들이고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부터 뭔가 어떤 여기까지 막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 대책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솔직히. 분상제를 적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의 어떤 과열의 양상 그리고 분양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질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뭐 이제 이 지역이 대부분이 지정이 된 상태에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분상제 적용에 대해서 지금 다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을 버는 태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막 댓글들 보니까 분상제 적용되면 원래 투기과열지구면 분상제 이렇게 딱 이렇게 공식이 있으니까 네. 그럼 목동도 원가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사실은 뭐 정보가 거기까지 본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칼로 딱 물베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딱 잘라서 가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규제를 피해가면 풍선 효과로 집값이 치솟고 규제에 포함이 되면 여기는 나라가 인정한 지역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른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반응들도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 자체를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뭐 6억에서 4억, 4억에서 2억 이렇게 계속 잘라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15억의 미만의 주택들이 다 14.9억. 왜냐면 우리가 이게 기시감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이제 15억 초과 시에는 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를 시키면서 다 14.9억으로 막 키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또 재림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전히 어떤 심리가 꺼지지 않은 사람들 또 규제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려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편법적인 행동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열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더 강한 규제라든가 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더 어떤 조치를 하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좀 힘든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적인 금융책을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RWA를 조정해가지고 어떤 주택에 대한 대출 부분이라든가 또는 임대사업 등 부동산 그러니까 보통 편법적인 대출이라고 하면은 주담대 말고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세워가지고 사업자 대출의 형태로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 형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대출이 막히는 효과가 발생을 하반기에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게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조금은 이제 실제와 처음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나는 14억 9천에 계약을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심리도 조금 꺼트리고 이제 소강 상태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번 대책 발표가 아닌가. 14.9를 맞출 수 있는 능력자들 이외에는 사실상 이게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14.9를 맞추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정도면은 이미 제 생각엔 마용선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였다면. 그렇죠. 네. 이미 자금을 이 정도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에 이미 시장에 진입을 했겠죠. 네.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부지런한 게 뭐냐면 규제 피해간 지역 핵심 역세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막 퍼뜨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성시 동탄역이나 뭐 이쪽을 보거나 아니면 구리시, 남양주, 다산, 8호선 있는 곳, 안양, 만안구, 또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 있는데 막 신축들 들어온 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튀어오를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장을 보면 지금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유동성이 극대화된 상태. 그러니까 유동성이 극대화됐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성의 경색을 겪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 20년 이상 장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소유자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그래요? 네,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어떤 익절의 구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참여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금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제 익절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금이 있잖아요. 그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역이 가서 사주면 다시 또 올라가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도의 타이밍으로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요즘 그런 기사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막 왜냐면은 이번에 이 규제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보유세 폭탄 터트릴 거다 이 얘기하면서 아니 강남에 집 한 채 딸랑 있는 5, 60대 은퇴자들 세금 낼 돈 없어서 그 집 앞으로 그 집에서도 못 살면 이게 얼마나 재앙이냐 이러면서 그 50억짜리 집 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세가 1%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집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집을 보유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세금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전에 10억이었다면 강남의 집값이 10억이었다면 그 사람들 지금 사는 사람들이 10억의 어떤 세금 수준을 감당하는 것도 이게 좀 버겁다 이렇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집값이 50억 10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집밖에 없는데 네. 왜 이 세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산이 그만큼 있으면 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자산을 그렇죠. 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은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거죠. 예전부터 이 집을 이 지역에 어떤 지역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커졌고 그 집을 갖고 있는 상태고 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가 사는 건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세금 부담은 이 자산 가치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 네.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저는 이걸 해서 와, 이 기사가 계속 나는데 왜 기사에서 너무 구구절절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막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런데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 근데 이거 세금 못 내가지고 이 집을 팔아야 한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이 아니죠. 50억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못 내면 우리 상속도 똑같아요. 상속을 100억짜리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평가한 건이 있긴 한데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가 이제 네. 돌아가신 거예요. 배우자분이. 그래서 이제 이걸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압구정이 뜬다고 하니까 이제 거래가가 막 되게 날뛰죠. 높은 게 예. 찍힌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걸 내 앞으로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기준 금액이 높아져 버렸고 세금만 막 30억, 40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당장 원래도 뭐 압구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원래도 부자인 사람인데도 네. 이 상속에 의해서 이걸 받으려면 세금을 30억, 40억 내야 되는 내야죠. 거예요. 예. 너무 비싸게 이거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냐고.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또 팔면 당장 뭐 이제 세금 부분 때문에 남는 것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세금 내려고 뭐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걸 처분한다든가 네. 뭐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다 힘든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젊으신 분들 저는 약간 이거 뭐 세대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이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조차도 이게 너 말이 되냐라고 좀 생각들을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아예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증여라든가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뭐 하려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강남이 50억하고 100억하고 막 이렇게 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는 집이니까 뭐 그리고 여기는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네. 굳이 팔 이유가 없으면 이제 그냥 가지고 있겠다. 네.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에 온 사람들은 그냥 지금 약간 이제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팔까 또는 뭐 이제 그러면 팔고 그럼 다시 사실 건가요?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뭐 분양이나 이제 이미 처분하고 좀 일정 부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뭐 이러니까 결국 진짜 현금 부자의 시대가 온 거거든요. 네. 능력이 되는 사람이 살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감이 좀 있는 시장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할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다가 그냥 정말 그냥 예를 들자 보면은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는데 이걸 계속 입으려면 드라이를 계속 해야 되는데 드라이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밍크 코트를 계속 입을 수 없어요. 그냥 팔아야지. 그렇죠. 네, 이걸 계속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서 내가 드라이비 너무 아까워 그러면은 뭐 나는 거지돼 그 밍크 코트 하나 들고 밖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이거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어. 하지만 드라이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유지를 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대출 그러니까 이거죠. 팔아서 정리를 해서 선순환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안 팔고도 유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역전세난이 발생을 했을 때도 그래요. 역전세난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내가 남의 전세금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가 그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서 썼다가 갚을 시기가 되면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갚는 방법은 집을 정리해서 갚으면 되는데 이건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다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을 팔지 않으면 난 갚을 돈이 없는데 나 돈 더 빌려줘.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당장 부동산은 유동성이 굉장히 약한 상품이거든요. 네. 이걸 당장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팔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뭐든지 이슈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심이 있어야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나 돈이 없어. 그럼 나 당장 나앉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유지를 하게 해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풍선효과 발생해서 다른 지역들의 뭐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런 지역들은 그러면 그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냥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어떤 이슈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재화로 있는 상품이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번에 나온 조치들이 어떤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규제 지역에 행해지는 대출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LTV 무주택이 70에서 40%로 강화가 되고 유주택은 0%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눈여겨봤어요.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취급할 때 추가 주택 구입 제한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거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원래 이주비 대출 받아가지고 주변에 좀 괜찮은 지역, 오를 만한 지역 사가지고 나중에 이게 주택수 반입이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활용 많이 하시다가 요거 막혔어요 이번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걸 하면 네. 집이 이제 멸실이 됐다가 다시 신축이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당장 이사를 가서 어딘가에 살아야 되니까 그 사는 형태가 전세로 살든 매매로 살든 어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택수로 빠져 있고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정비사업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주택이 개발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점차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상응하게 이주비나 중도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주택을 했었던 해서 거죠. 또 이제 부동산이 과열되는 시기에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실제 수요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새 집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네. 근데 실수요라기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형태의 선택을 하는 거를 그 자금줄을 좀 조이는 조치가 이번에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주비 대출 받아가지고 주변 지역에 전월세를 이제 살게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전에는 전월세를 살든 뭐 매매로 살든 상관없었는데 이젠 매매를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변 지역의 전세 대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던 원래 무주택 전세입자들은 또 밀려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물리적인 멸실이 생기면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네, 시장에 갑자기 어떤 충격을 주는 수요가 거죠. 많아지니까. 예. 갑자기 특정 지역의 주택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살 집, 실질적인 공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고 그 자극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열되기 직전에 그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이제 뭐 이주가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했던 시기에 물리적인 멸실과 어떤 그런 니즈가 합쳐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자극을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대출 어떤 이주비나 이런 중도금 이런 대출들을 활용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래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네. 집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집이 서울에. 계속 들어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로 인해서 네. 신축의 주택 공급으로 이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막 강남 지역만 많지 않아요?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성북구나 뭐 이쪽에도 엄청 동대문 쪽 이쪽에도 엄청 많이 입주를 했잖아요. 그 장이자이 막 이런 데. 네, 그런데 엄청 많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로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이제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 원래 들어와야 됐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집은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시장에 또 공급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두 집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는 멸실로 인해서 어떤 자극을 줄 수 있고 그게 다 이미 흡수가 된 시장이야. 근데 새로 이제 네. 입주가 되면서 원래 물량보다 추가적인 또 공급 물량을 가지고 일반 분양분이 있으니까 가지고 이제 시장에 실질적인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 분양받아서 들어오거나 주변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실제 조합원들이 들어오거나 들어와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 그만큼 전해질-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최근에 어떤 과열기를 거치면서 부동산의 화랑이 돼야 일반 분양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사업에 이익이 있어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적고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실질적인 물량으로 도래를 했어요. 그리고 과열기를 거치면서 서울에 실질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전세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 수도권에 수많은 신축 분양들 경기도에 또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많았잖아요.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이미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와 똑같은 기준으로 집이 있어야 어떤 공급 부족이 이제 해결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그 정도의 충격을 줄 정도의 멸실이 된다고 해서 충격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미 많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이 그 97 대책의 내용에 보면 그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이거는 이제 없어지면 그만큼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어떤 시기나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끔 그 조절을 하면서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당장 멸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멸실을 하려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주를 한다는 거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고 이사를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돈을 빌리잖아요. 네.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주의 시작이거든요. 네.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되게 장기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인데 그게 이주가 나가면서 이주비로 몇 억씩 빌려주니까 그게 다 사업비에 녹아 있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단계까지 바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과정의 합의의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당분간은. 그렇죠. 꽤나 오래. 그럼 재건축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진짜 너무 답답하겠네요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 집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걸 개발해서 새 집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업이 끝까지 가야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대감에 반영이 되면서 중간에 손바뀜을 하면서 나간 사람들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새 집으로 가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까지 완성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여기서 멈추면 그냥 헌 집에 불과하잖아요. 개발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가야 돼. 사업은 가야 되는데 점차 환경은 어떤 비용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많은 공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공급된 단지들별로 자기네가 가장 좋은 단지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 지금 더 예전에 공급된 것보다 추가로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건 그만큼의 사업 비용을 늘린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업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팔아서 조달하는 금액 외의 거는 스스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엄청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근데 사업이 안 되면 그냥 헌집이 불과하니까 되게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공급 대책이 뭐 큰 이슈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가 공급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민간 공급 부분은 특히나 민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절대 공급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 시기에 바로. 그러니까 아무리 공공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바로바로 물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에 나온 것도 그 공급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공급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열채를 원하는 시장이다.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공급에 대한 문제가 과연 시장을 엄청나게 자극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느냐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력하다고 느꼈던 게 1주택자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뭐 된다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유주택자, 1주택자한테는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을 해서 뭐 일단 보니까 1주택이 그 수도권 서울 규제 지역에 있는 1주택이 아니고 뭐 지방에 있든 어디 있든 일단 1주택이면 주택 담보대출이 아니죠. 전세대출의 DSR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민간 사금융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조치인 거예요. DSR이라는 거는 자기의 소득 대비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네. 이자와 이자와 원금 상환 비용. 그런데 전세금 같은 경우는 DSR에 포함이 안 됐어. 전세금도 분명히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대출과 같이 빌려 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 받아놓은 거를 내가 어떤 DSR 계산하는데 안 들어갔으니까 큰 영향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10억 전세를 받아놓고 있다. 그럼 난 10억을 빌려 쓰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고 맞아요. 그러면 DSR에 있어서 당연히 더 추가로 대출받는 부분에 있어서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건 필요한 게 전세금도 자기 능력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고 은행빚도 자기 능력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뭐 처분을 하든 뭐 다른 데서 소득을 통해서 갚든. 근데 이 전세금에 대해서 사고가 많았던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감당 능력 자체를 아예 논외로 했던 부분을 이제는 포함을 시켜서 보겠다라는 뜻이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후로 그 무주택자한테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할지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무주택자들은 지금 DSR 안 들어가니까 전세 대출은 그래도 약간 빠방하게 받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 연봉 대비해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97층 나오고 나서도 그때도 마용성 묶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줬다면 이번에도 저는 이것을 추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조금 내보인 것 같아요. 지금 무주택자한테도 확대를 한다 이 의미가 무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수요는 아니에요. 실수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실수요자거든요. 근데 무주택자이면서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불할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무주택자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냐면 실수요자들한테 주는 혜택들을 이제 활용해서 전세 신랑 집에
전세든 신혼부부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제도를 허점을 악용해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연끌을 해서 시장에 참여한 형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근데 결국에 저는 이게 전세 시장의 종료를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계 대출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갭투기에 사실상 시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가계 대출이 더 많아지는데 무주택자들도 가계 대출이 이렇게까지 많아지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원인이기도 했으니까 결국엔 정부에서는 전세 시장의 종료를 원하는 게 아닌가. 전세 시장이 유지되는 이유는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싼 비용으로 집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택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전세금이라는 최대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양쪽의 니즈가 맞아서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죠.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당장의 어떤 수익을 포기하고 나중에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더 기대하는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 제도 자체가 갭 투자의 활성화, 부동산의 어떤 이런 투기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요? 사라지기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양쪽의 니즈가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전세가 없으면 이 집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세의 월세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세의 월세화라는 거는 지금 받은 대규모의 금액을 일부를 갚고 월세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한 만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빚을 갚아야 오롯이 수익을 추구하는 월세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으면 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렇잖아요. 시장이죠. 예, 지금 그런 서울 시장이잖아요. 수도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예. 사람들은 마치 집주인이 더 어떤 우위에 있어서 이 시장이 전세 제도에 있어서 막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세입자는 무조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세입자의 자금이 없으면 집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절반이다. 그게 갭 투자잖아요. 네. 그 절반이 그러면 다 월세로 바꿀 수 있으면 전세 사라지겠죠. 근데 월세로 바꿀 돈이 없어요. 왜?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돈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세가 사라지는 시장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되려면 전부 다 전세가 완전히 전세로 전환이 되려면 그 자금을 갚고 돌아가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처분하는 형태, 기축의 공급이 늘어나는 형태로 유도가 되겠죠. 완전히 월세화가 되려면. 근데 그러기는 이제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다.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 연구 용역 주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로드맵을 딱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토어제 이 세 가지로 묶어놓고 이 이후에는 우리가 보유세를 막 엄청나게 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사실은 뭐 대통령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전에 했죠. 네, 예. 그 전에 그냥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건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말고는 세금을 거둘 데가 없잖아요. 잘 없죠. 소득세도 사실 막 1년에 1억, 2억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많이 내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소시민들은 사실 세금 거의 안 냅니다. 그러니까 네. 소득세의 어떤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네. 세수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재산세 부분에서는 이제 보유세라든가 부동산 관련 세금들, 양도세 뭐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경기가 좋아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생산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 법인세 많이 내겠죠. 그런데 이제 전 정부가 했던 게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치가 많았었고, 네. 여기 세수가 확보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죠. 뭐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기업이 50만 개인가 그렇게 되죠. 절반 그 정도 기업이 그 이자도 지금 못 낼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 네. 뭐 이 정도로 지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요.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돼 가지고 막 부동산 거래세, 뭐 주식 거래세 뭐 이런 것들 많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가 좀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소강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려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경기 네. 부양할 자금은 빚을 내서 오거나 자국민한테 걷거나 두 가지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빚을 내는 방법은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유리한 어떤 금리를 제시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채권 수요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것들도 좀 그리고 많이 늘릴 수 있기도 어려운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걷어야 되는데 네. 어디다 걷겠어요. 이런 실질적인 니즈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국가도 그러면 총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억을 갖고 있는데 나 지금 네. 5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세금을 못 내겠는 거예요. 네. 뭐 지금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뭐 보유세 해봤자 1년에 한 1,0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데 공시 가격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응능 부담이 그런 거잖아요. 응당 능력이 되는 정도를 부담하게끔 하겠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세금에 대한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기대감. 정말 자산이 그만큼 있으면 그만큼 부담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를 개편할 거다. 어떤 게 근데 합리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방향성은 보여준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집값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지를 보면 정부의 시각이 어떤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폐쇄적인 시장이고 관련돼서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화에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심리적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전제로 인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허위에 대한 부분들, 거래의 허위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개선하는 조치, 범 관리 기구들을 출범한다든가 뭐 부동산 관리 감독원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특사 경제도 도입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다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상화를 유도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겠다. 두 번째, 이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감당 안 되는 빚으로 참여했다가 뭐 계속 그걸 갖고 띄우고 해서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이런 구조에 있으니까 이 자금에 대해서 축소시키겠다. 시장에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면 이게 계속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대출이 또 장기간이잖아요. 바로 뭐 이거를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오랫동안 유동성이 잠식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그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들어간다라는 건 가장 큰 돈은 부동산에 있죠 지금. 예.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은 정해져 있고 왜 여력이 정해져 있느냐? 가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의 3주체의 부채 규모가 6,400조 넘어가는 수준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가계가 지고 있는 빚 같은 경우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가처분 소득의 2배 정도를 우리나라는 빚으로 지금 이미 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과열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누구나 빚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면서 계속 빚을 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그 기조를 가고 있고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불법적인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조사하겠다. 그 길을 막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너네들 기관들 금융기관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더 이상 빚이 그쪽 어떤 자금이 유동성이 글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겠다라는 걸 이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용 빼는 제조로 자금을 마련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팔아서 들어오겠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뭐예요? 집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팔아도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더 상급지로 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사줄 사람은 지금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사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시장이 됐거든요. 지금 건전성 문제 때문에 신용에 있어서도 진짜 뭐 둘 다 은행 다니고 돈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돈 빌리지 일반적인 사람들 돈 못 빌려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금의 양극화, 대출의 양극화가 시작돼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내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집에서 똘똘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안 좋은 집을 사줄 사람들은 그 자금도 정책 자금으로 그동안 빌려갖고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축소됐잖아요. 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의 효과는 집값 하락에 좀 그냥 무게를 얼음이죠. 두시는 거죠. 얼음. 거래량도 확 줄고. 비유동성 자산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능력 되시는 분들은 사셔라. 능력 되시는 분들은 사시고 사시는데 그 지금 시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어떤 걸 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지금 보면 일단 돈이 있으면 네.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올랐다고 하는 시장이라서 돈이 20억이 있는데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20억이 있는데 대출을 30억 받아가지고 5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이 20억 있는 사람은 10억 정도 빌려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격대에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분양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현금 부자들은. 근데 현금 부자 엄청 많은 것 같죠? 별로 없어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 거의 1%잖아요. 이런 정도의 시장인데 사람들은 지금 막 기대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 집도 15억에 사주고 마포 집도 뭐 20억, 30억 간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는 정말 많을 것이다. 기회는 앞으로 더 펼쳐져 있다. 얼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싶어도 지금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고 그러면 결국엔 거래할 수 있는 사람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 하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려면 가격의 조정이 필연적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11.5라고 할까요? 11.5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번 정부는 감시 체계를 통해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그거를 유도하겠다. 또 집을 살 돈과 그 집을 유지할 세금, 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사라. 가 기조인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 너무 많이 경색돼 있는 유동성을 순환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1호 부동산 대책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책 나왔죠? 네. 네, 책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런 부동산 시장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상황이 됐을 때가 바로 부동산의 최저점이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은 책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부동산 최저점을 읽는 핵심 수업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